자, 화학 1 수업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세교재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오셨기 때문에 세교재에 대한 내용으로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화학의 언어 부분은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정리를 하고 있었던 그 화학의 언어의 물질의 분류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 그대로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드렸었던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보통 쓰는 입자의 표현들, 맞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렸었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원자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분자라고 하는 표현, 요 각각의 입자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때 원소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죠. 그죠? 기본 성분이면서 성질을 포함한다 안 한다? 그렇죠. 한다 그랬습니다. 성질을 포함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실제로 존재하는 입자 아닌 입자? 아니에요. 알겠니? 원소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자는 실제로 존재하죠.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이면서 이것은 돌턴의 원자설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존재를 하면서 성질 포함해야 안 해? 그렇죠. 성질이 없습니다. 대신에 크기나 질량은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에 논란이었던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그 과정이 결과적으로 가장 포인트가 질량이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맞춘 게 바로 원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분자는요. 물질에 뭐를 가지는?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다. 이것이 분자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랬을 때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보다 크기는 크지만 원자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분자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둘 다 가장 작은 입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분자 같은 경우에는 부피의 개념을 쓰고 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자,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보고 읽어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온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온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진짜. 이온은 원자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소가 이제 약 110여 가지가 존재하고 얘네들의 성질에 따라 우리가 각각 주기율표로 딱 구성을 해 보았을 때 우리가 보는 주기율표상의 18쪽 원소에 해당하는 비활성 기체들이 원자과 전자의 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하다라는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렇다면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모두 다 불안정하다라고 설명하죠. 그지? 그랬을 때 그 불안정한 원소들이 안정한 18쪽 원소처럼 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옥텟 규칙에 맞도록 부족한 전자를 어디선가 가져온다거나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를 버림으로써 각각 형성되는 것을 각각 우리가 이온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이때 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각각 나누면서 양이온은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준 거죠. 그죠? 반대로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줍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각각 우리가 양이온과 음이온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각각 물질들이 구성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원소보다, 그러니까 금속 원소가 그냥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양이온의 상태로 존재하는 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하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비금속 원소가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보다 음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게 조금 더 안정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결합하는 공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온 결합 물질, 즉 대표적인 예로 염화나트륨과 같은 이런 물질들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이제 뭐 정리를 쭉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네? 페이지 10페이지에 그 중간쯤에 보니까 이름이 이제 바뀌었네요. 사이언스 디저트. 점점 이 뭐지? 책의 이런 제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감성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화학의 언어, 아름다운 분자 세계.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우리 과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별로 지향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는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로만 살펴봐야 된다니. 그렇지? 아름다운 분자 세계는 개뿔. 그죠? 왜 디저트지? 더 처먹어라 이거죠. 그치? 자, 이온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양이온, 음이온 나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밑에 보면은 양이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M이라고 하는 원자가 있을 때는 얘가 양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는 것을 M이 전자 하나를 잃어서 1가 양이온이 되고 이렇게 전자 하나 빠지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적혀 있는 거죠. 그지? 반대로 음이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X라고 한다면은 얘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과정을 X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X 1가 음이온이 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지?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 이어서 밑에 보시면 네 번째 원소기호 화학식인데 여기 부분은 우리 가볍게 좀 패스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생각인가요? 괜찮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은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장이 지금 책 안 가져오셔서 프린트해드린 학생들은 글씨가 조금 잘렸네요, 그죠? 근데 다 뭔지는 아시죠? 이제 자, 바로 넘어가셔서 화학식량과 몰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1쪽이죠. 그제? 자, 지금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화학식량입니다. 그죠? 자,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화학식량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소의 상대적 질량을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상대적인 질량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실제 질량이 아닌 무언가 기준에 대해서 가볍다, 무겁다 또는 가벼우면은 얼마만큼, 무거우면은 얼마만큼 더 무거우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네. 따라서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원자번호 6번 탄소를 각각 12.00이라고 기준을 잡은 다음에 나머지 원자들, 원소들의 이런 상대적 질량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화학식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특히나 어떤 실제 질량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걸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상대적 질량의 또 다른 방법인 질량수랑 자꾸 학생들이 헷갈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실제 우리 교재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화학식량의 기준을 잡고 있는 탄소 같은 경우에 질량수가 12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질량수라고 하는 것이 곧 화학식량의 바로 이 어떤 기준이 되는 원자량이다 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보셔야 될 화학식량은 예전에도 몇 번씩 나왔었던 질량수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질량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질량수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원소 또는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구성 입자들은 원자핵과 전자가 있고요.
원자에게는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하는 입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원자들의 구성 입자들의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좀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전하량 같은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질량 같은 것들도 역시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전하야 각각 양성자가 플러스 1이면 중성자는 0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것들은 아마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질량의 상대적 비를 좀 보면은 질량 비는요.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1대 1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중성자가 약간 더 무겁습니다. 중성자가 약간 더 무겁지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1과 1이라고 보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1837분의 1 정도로 작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치를 외울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숫자를 1837분의 1이라고 읽지 않고 매우 작다라고 읽게 되죠. 그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전자의 질량은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원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 핵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따라서 원자의 상대적 질량은 양성자가 몇 개가 있는지 중성자가 몇 개만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어차피 둘의 질량비가 1대1로 동일하니까 그냥 그 개수대로 우리가 상대적 질량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치? 그래서 질량수라고 하는 것을 각각 양성자와 중성자로 수를 더해서 각각 우리가 원소 기호를 이렇게 적는다면은 왼편 하단부에 원자 번호를 적어주고요. 그지? 네. 그 위쪽에다가 우리가 질량수를 표현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쓰고 있는 요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양성자의 수였습니다. 또한 이 원소가 중성 원자의 상태라면은 항상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이자 곧 전자의 수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위쪽에다가 이제 질량수를 적어줄 겁니다. 질량수를 적어줄 건데 이 적어주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면은 이 원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하나인데 질량수가 1이니까 중성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원소들의 상대적 질량을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헬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 2번의 질량수가 4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양성자가 2개고 중성자도 2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둘 중에 누가 무거워? 이렇게 먹어보면 질량수가 1인 녀석보다는 질량수가 4인 녀석이 또 무겁겠지. 얼마나 더 무거워? 한 4배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질량수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찌됐건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새롭게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저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지? 화학식량의 종류가 또 여러 개가 있죠. 그지? 화학식량은 원자량이 있을 수가 있고 분자량이 있을 수가 있고 실험식량 또는 이온식량 또는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또 칭하는 그런 양도 있죠. 그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화학식량의 종류들이잖아. 맞지? 근데 이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야? 바로 원자량이지. 이 원자량. 그치? 근데 그렇게 따져봐도 결과적으로는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거의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뭔 차이가 있냐? 결과적으로는 질량수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어떤 원소 또는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같은 원소인데도 불구하고 질량이 다른 동위 원소가 존재했다는 거죠. 동위 원소는 동위원소죠. 화학적 성질은 동일한데 화학적 성질은 동일하지만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원소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표현합니다. 화학적 성질은 동일하지만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물리적 성질이 달라서 그냥 질량 빠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는 이야기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얘네들이 어떤 반응에서도 동일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하지만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른 것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모두 다 원자 번호 1번인데 질량수가 1자리가 있고 2자리가 있고 3자리가 있는 거죠. 맞지? 그러면은 각각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각각 비교를 해보면은 모두 원자 번호가 1번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는 모두 하나지만 이제 질량수랑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있는 수소는 중성자가 0개, 두 번째 있는 중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중성자가 1개, 세 번째 있는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하나, 중성자가 2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맞지? 즉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니까 질량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에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수는 동일할 거고 따라서 그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의 수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만일 약 110여 가지의 원소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동위 원소가 나타나는 것들이 기껏해야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밖에 안 됐다면은 굳이 우리는 원자량이라고 하는 이 화학식 양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 110여 가지의 원소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다 동위 원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도 그렇고 예를 들어 헬륨도 그렇죠. 헬륨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원자 번호 2번에 질량수가 3짜리, 4짜리가 있죠. 네. 맞지? 이런 녀석들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기준이 된다는 탄소 같은 경우에도 원자 번호 6번인데 12짜리도 있고 13짜리도 있고 14짜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원소들이 다 질량수가 다른 동위 원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다른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비교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수소를 비교하겠다? 근데 예를 들어 기준은 얘로 잡았어. 기준은 얘로 잡았어. 근데 얘를 기준으로 잡은 상태에서 얘를 재버리면은 12분의 1만큼 줄어들어야 되겠죠. 맞지? 12배만큼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6배가 차이가 나야 되고 얘를 가지고 하면 4배만큼 차이가 생겨버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맞죠? 이런 식으로 질량수가 다른 동위 원소들이 존재를 해버리기 때문에 무언가 명확하게 어떤 기준 자체를 또다시 세워주지 않는다면은 그 값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조차도 엉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상대적 질량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식 양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식 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개의 동위 원소를 가지고 있는 원소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탄소로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얼마만큼 가볍다, 무겁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지?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학 식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원자량입니다. 바로 이 녀석의 기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자량만 알면은 자연스럽게 분자량, 실험 식량, 이온 식량, 화학 식량 다 따라가 버립니다. 맞지? 그랬을 때, 자, 이 원자량도 이 기준이겠지. 탄소 기준. 그러면서 위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양팔 저울 위에다가 각각 원소들을 올려놓고 수평 상태까지 맞췄을 때 몇 개씩 올라가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그렇게 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원자량들을 쭉 재보면은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에 원자량 얼마? 1. 맞죠? 수소 원자량 1이죠? 1.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거 뭐 있습니까? 뭐 탄소. 당연히 12 나와야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질소는 14 정도 나오죠? 탄소는 16 정도 나오죠. 그치? 그 다음에 염소는, 이거부터 해볼까? 나트륨 같은 경우. 알아? 23 정도 나옵니다. 알겠니? 황 같은 거 얼마 나오는지 아시나요? 32 정도 나와요. 알았어? 그 다음에 염소는 알지? 35.5 정도 나오죠.
맞지? 이런 식으로 원자량들을 다 측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외워야 돼요. 아니죠.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수능 문제를 내는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규 교과 과정을 배운 모든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수능 출제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비웃을 수밖에 없지만 맞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암기를 통해서 풀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기본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또 안 맞는 거거든. 외우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들도 많잖아. 맞지? 그런데 이런 모든 세세한 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 특히 원자량 몰라도 돼. 야, 이거는 너네들 알고 있잖아. 근데 너네들 얘나 얘 같은 경우에 원자량 알아? 몰라. 그래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 문제에 나오니까. 문제에 써주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적혀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빠르게 적응이 되니까. 맞지? 좀 쓸만하겠지. 맞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원자량들을 측정을 해본 겁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위원소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원자량을 딱 정할 수가 있게 되느냐? 바로 동위원소가 존재할 때는 뭘로 가지고 계산한다? 평균 원자량으로 계산한다. 그치? 자, 평균 원자량은 동위원소가 존재할 때 동위원소가 존재할 때 그 질량수와 존재 비율까지 감안해서 만든 원자량이 평균 원자량이죠. 그지? 그래서 이 평균 원자량은 100분의 각각 동위원소의 질량수에다가 존재 비율을 그냥 퍼센트 단위로 해서 곱한 다음에 모두 더한 것이. 그지? 네. 결과적으로 평균 원자량이죠. 그지? 자, 아까 저기 나와 있었던 거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죠?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각각 질량수가 1, 2, 3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존재 비율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1자리가 99.9% 정도 되지 않냐? 맞지? 그리고 2자리가 한 0.1% 정도? 그리고 3자리 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평균 원자량이 100분의 1 곱하기 99.9 플러스 2 곱하기 0.1 이 정도로 계산하는데 이 값이 거의 1 정도로 나올 거라 이거죠. 네. 맞죠? 이렇게 해서 수소의 평균 원자량을 우리가 1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원자량이 1이다.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죠. 사실 기준이 되는 탄소 같은 경우에도 12자리와 13자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얘가 한 98.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얘가 1.1%? 이 정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계산을 해보면은 100분의 그지? 12 곱하기 98.9 플러스 13 곱하기 1.1 정도 해주면은 이게 거의 12.01 정도가 나오죠? 맞지? 그런데 우리 그냥 뒷자리 떼버리고 그냥 얼마다? 12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지?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원자량들 값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다 동위 원소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질량수랑 원자량이 같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질량수들을 보여주는 그런 원소들의 원자량이랑 질량수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1자리가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그러니까 질량수 1이 원자량 1이구나. 얘 지금 12니까 12자리가 인가 보구나. 10인가 보구나. 그리고 얘도 14자리, 얘도 16자리가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자리, 14, 16자리, 16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동위 원소가 존재를 하지만 이 동위 원소들을 보면은 거의 기준이 되는 원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질량수랑 원자량이 거의 비슷해 보이는 이런 현상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요소가 있죠. 그지? 참 잘 나오죠. 맞죠? 그지? 염소는
만일 35짜리의 질량수를 가진 염소가 대부분이라면은 평균 연자량은 35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7이 거의 대부분이라면 37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만일 존재 비율이 50대 50으로 완전히 동일하면 그렇죠. 36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앞서 봤던 것처럼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35.5가 나왔다. 그 말인즉슨 그래도 35짜리가 더 많은데, 그지? 거의 완벽하게 35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존재 비율이 75대 20, 그지? 75%대 25%. 이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분의 35 곱하기 75 플러스 37 곱하기 25 이렇게 하면은 이게 35.5가 나오는 거죠. 맞지?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이 이 비율까지도 아마 외우고 계실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비율을 외워두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퍼센테이지로 이야기를 하면은 75대 25%.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몇 대면? 그렇죠. 3대 1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 3대 1이라고 하는 존재 비율이 나타나게 되면은 항상 평균 원자량이 0.5가 나와요. 0.5. 알았어? 근데 이게 염소에서도 나타나지만 다른 원소에서도 나타난단 말이야. 알았니?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원소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두 종류의 동위원소가 존재한다 이러면서 동위원소가 딱 나왔는데 그 질량수 차이가 2가 나와. 질량수 차이가 2야. 근데 평균 원자량이 0.5가 붙어버리면은 알았니? 아! 두말할 것도 없이 존재 비율이 몇 대 몇이구나? 3대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완전히 없는 이상한 존재 비율을 만들진 않아요. 알았어? 물론 정말 신유형에서 가끔 임의대로 존재 비율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오기 흔치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과학은 항상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의 밑바탕을 둬서 문제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임의의 숫자를 막 바꿔가지고 계산했다가는 완전히 문제에서 오류가 생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질량수가 35와 37처럼 이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과정에서 존재 비율은 모르는 상태고 평균 원자량이 얘네들의 중심값에서 안쪽으로 해서 0.5 정도가 붙어버리면은 무조건 존재 비율은 3대 1이 된다. 오케이? 그렇게 비교를 해주시면은 문제 푸는 게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알겠죠?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알겠지? 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 원자량에 대한 내용들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자량이 정리가 돼버리면은 결과적으로 나머지 분자량이랄지 실험식량이랄지 이런 것들 그대로 따라가 버리죠. 맞지? 자, 분자량은 뭔가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량의 총합이죠. 몇 가지만 봅시다. 알겠니? 자, 수소 분자 얼마? 2. 맞지?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질소 분자 28. 맞죠? 네. 산소 분자 32. 잘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치? 물! 이때 욕하지 언제 하겠니? 18. 오케이? 이때 욕하지. 안 그래? 왜 우리 과학 용어 중에서 욕같이 들리는 거 되게 많잖아요. 야, 물의 분자량 얼마야? 18. 다른 데는 조용히 해. 그때는 크게 이야기를 하죠. 왜 우주 천문학 단위에서 파색 있지 않니? 파색? 그때 절대 등급 측정할 때 모든 별들을 똑같은 거리에다 놓고 측정한다 그랬을 때 그 거리 몇 파색인지 기억나십니까? 10파색. 발음 잘해보세요. 10파색. 발음이 조금 세면은 좀 이상하겠죠? 18. 그죠? 자, 물 분자량 18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이것도 잘 나오지. 이산화탄소. 얼마나? 44 나오지. 맞지? 네. 염소 분자? 빨리빨리 안 돼? 야, 35.5 두 개 더 얼마야? 70! 75.5 누가? 71. 그죠? 포도당. 잘 나오잖아, 이거. 얼마? 180 나오죠. 맞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 분자, 양 같은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시면 실험식량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실 실험식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가 실험식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됐죠?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뭘 보도록 하죠. 야, 이게 그러니까 작년 여러분들 선배들 부터 이제 이게 몰이라고 하는 게 몰뿐만이 아니라 지금 봤던 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화1으로 내려와서 배운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화2에서 화학식량이랄지 아니면 몰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2학년 때 이걸 다 배워놓은 상태에서는 뭐 지금은 뭐 별 달리 어려움 같은 것들은 없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화2에서 이런 걸 다 배우던 학생들이 대부분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해놔야지만이 나중에 대학 가셔서도 거기에 나오는 용어 같은 것들을 다 읽겠죠. 그렇지? 자, 뭘 갑시다. 자, 다 했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편해요. 그러다 고3 수업이 참 좋아. 고3이랑 재생 수업이 참 좋아. 다 알지? 이러면은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몰라요라는 이야기는 안 하거든. 그렇지? 그러면서 왠지 조금 살짝 의심된다고 치면은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 안 나면 정리해놔 이러면은 뭐 다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끄떡끄떡 하면서도 집에 가서 그래서 보고하는 학생들이 역시 고3들이 참 편해요. 오이들은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되잖아. 이제 잘 읽어봐 뭘 그죠? 이제 하나하나씩 읽어봐야 돼. 영어로 쓰면은 MOLE까지죠. 이게 몰이에요. 자, 몰은 입자를 세는 단위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학에서 쓰는 모든 입자들을 다 통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를 셀 수도 있고, 분자를 셀 수도 있고, 전자를 셀 수도 있고, 이온을 셀 수도 있고, 물질을 셀 수도 있어요. 맞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세는 단위가 바로 몰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냥 우리는 한글로 몰이라고 적기도 하고 영어로 쓴다면은 원래는 MOLE까지지만 그냥 MOL까지만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각각 입자를 세는 단위로 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입자를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셀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점점 세는 단위가 많아지게 되면 불편하니까 묶어서 셀 수 있는 단위를 만드는 게 바로 몰이죠. 대충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이렇게 쓰다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그걸 또 크게 세는 단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연필을 한 자루, 두 자루 세다가 보면은 역시 많이 셀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할 겁니다. 연필 12개가 뭐? 한 다스. 고등어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갑니다. 근데 고등어 두 마리가 한 송이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언가 세는 단위 같은 것들, 묶어서 세는 단위가 필요했고 그래서 만든 게 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몰은 원자, 분자, 이온 등과 같은 작은 입자의 개수를 묶음으로 나타낸 것으로 1몰은 원자량이 12인 탄소 원자 12g에 포함된 탄소 원자 수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를 나타내며 이 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자, 1몰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그치? 근데 이 숫자를 뭐라 부른다? 아보가드로 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보가드로가 만든 걸까요? 아보가드로 수. 왜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들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아보가드로가 뭘 주장한 사람입니까? 아까 나왔었어요. 우리 물질의 구성 입자 중에 아보가드로가 주장한 게 있습니다. 빈자. 그러니 아보가드로는 빈자를 만든 사람이에요. 분자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아보가드로거든요. 이 아보가드로가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통해서 분자라고 하는 개념을 만듭니다. 그 당시에 원자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져서 질량 구전의 법칙과 일정 소분비의 법칙이 훌륭하게 설명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부피와 관련된 기체 반응의 법칙 같은 것들이 원자설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보가드로가 분자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아보가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가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체가 뭐로 이루어질까? 분자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온도 압력 조건이 똑같으면요, 부피가 같을 때 같은 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랍니다. 오케이? 근데 이때 아보가드로가 이렇게 분자라고 하는 개념을 딱 가지고 기체 반응의 법칙을 딱 설명을 할 수 있었지만 초반에는 인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입자들을 만들기도 좀 부족했었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다면은 어떤 온도와 어떤 압력 조건에서 부피를 어떻게 맞추면은 도대체 몇 개가 있느냐, 이거를 도저히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초반에. 근데 한참 시간이 흘러 아보가드로의 제자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자라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개수를 알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정말로 일정한 부피 속에 일정한 개수가 들어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숫자를 계산한 게 바로 이 숫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보가드로가 때문에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여기 2.02 곱하기 10의 23이라고 하는 게 탄소 원자 12g 속에 탄소라고 그러겠지? 탄소 12g 속에 포함된 탄소 원자 수라고 하는 표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우리는 원자량의 기준으로 탄소를 썼고요. 이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봤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12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는 탄소가 실질적으로 12g만큼 존재를 한다면 그 안에 요 1몰 개수, 아보가드로 수만큼 존재한다. 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알겠나요? 네. 오케이? 자,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계속해서 보면은 몰과 입자수인데 모든 입자 1몰에는 그 입자가 아보가드로수,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밑에 보시면 사이언스 디저트에 1몰은 왜 6.02 곱하기 10의 23으로 정해졌을까에 대한 내용들 잠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원자나 분자, 이온과 같이 작은 입자들의 개수를 다룰 때는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그 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입니다. 입자수가 많을 때는 개수를 세는 것보다 질량을 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과학자들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12g 속에 들어있는 원자 수를 아예 딱 정해버린 겁니다. 이 개수가 몇 개가 나오든 얘를 1몰로 하자. 알겠니? 기준을 세운 거야. 그래서 그 12g 속에 실제로 몇 개가 있는지를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그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자량이 16인 산소가 16g만큼 있다면 결과적으로 원자량의 비만큼 실제 질량도 비율이 똑같이 나타날 테니까 16g 속에 원자량 16짜리 산소도 똑같이 6.02 곱하기 10의 23이라고 하는 그 개수만큼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따라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면은 원자의 개수를 알 수 있는 방법까지 알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선생님은 이것을 왜 읽어보고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량에 관련된 문제에서 원자량의 기준이 달라져 버리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량 중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한 문제 풀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를 풀 때 무언가 복잡한 계산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만 항상 어렵다라고 느끼는데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유형은 그런 식의 문제죠. 어떤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 많은 학생들이 잘 놓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자량의 기준은 탄소 원자, 그리고 그 탄소 원자의 원자량은 10입니다. 근데 만일 아예 원자의 종류가 달라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다른 숫자로 바꿨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물리량 중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걸 물어봤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헷갈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후에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하고 풀어보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말이죠, 어떤 기준 자체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때 변하지 않는 것은요 무조건 실제 질량, 실제 크기, 이런 것들, 실제 값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 원자량이 달라지게 되면요,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기준이 달라지면 다른 원소의 원자량들이 다 달라져 버려요. 네.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아보가드로의 수도 바뀌어버려요. 알겠습니까? 아보가드로의 수도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는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2g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탄소의 원자량을 1이라고 할 거야. 기준을 1이라고 잡아버릴 겁니다. 알겠니? 그럼 아보가드로의 수는? 하고 물어보면은요, 말 그대로 탄소 몇 그램? 1g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원자 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에 12분의 1밖에 안 되겠지. 아보가드로 수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알겠어? 네. 예를 들어 수소를 내가 2라고 잡을 거야. 원자량을. 알겠니? 기준이 수소예요. 그러면은 아보가드로 수는 수소의 원자량이 2니까 2g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가 되버리는 거죠. 그럼 몇 개가 돼? 이거 2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 이런 식으로 아보가드로 수 자체가 달라져버려요. 아보가드로 수가 달라지면은 당연히 그 뒤에서 나오게 될 몰질량이나 몰부피가 다 달라져 버린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됐죠? 뒷장 넘어가시면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몰수 나와 있는데, 이것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처음에 몰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요 계속 헷갈립니다. 왜? 뭘 하나 딱 보여주고 나서 물어보는 것은 막 이것저것 섞어서만 물어봐 버리거든. 이런 거잖아. 봐봐. 예를 들어 H2O 2몰이 있어, 이렇게 딱 이야기해놓고 막상 물어보는 것은 수소 원자의 몰수는? 산소 원자의 몰수는? 저 안에 있는 원자의 총 몰수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 반응했을 때 나타나는 몰수는? 막 이렇게 막 물어봐버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딱 눈에 띄는 것은 물 분자 2몰 딱 이러면은 얘 분자 자체가 2몰이 있다는 거고, 그지? 이걸 조금 더 해석하면은 수소 원자는 몇 몰이다? 4몰이다. 그지? 그리고 산소 원자는 2몰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해석해야 되는 것들을 처음에는 연습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헷갈리지만 지금은 이제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요? 알겠지? 자,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몰과 질량하도록 할게요. 자, 몰과 질량은 우리가 몰질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 거죠. 몰질량은 말 그대로 물질 1몰 질량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그 물질의 화학식량에다가 뭘 붙여주면 돼? 그렇죠. g을 붙여주면 되죠. 맞지? 그래서 물분자 1몰의 질량은 물분자의 분자량이 18이기 때문에 18g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물질의 몰수 구하기에 아래 나와 있는 그 공식이죠. 원자의 몰수를 계산하든 분자의 몰수를 계산하든 각각 1몰 질량으로 그 물질의 실제 질량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즉 몰수는
화학식량도 그 물질의 실제 질량을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 이때 실제 질량에 있는 그람 단위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몰수를 N이라고 적고 화학식량을 M이라고 적고 질량을 W라고 적기 때문에 N은 N분의 W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식을 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실제 질량 W는 라고 물어보면은 몰수 N에다가 화학식량 M을 곱해서 계산한다. 또는 화학식량 M은 라고 정리하면은 몰수 M분의 질량 W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식들을 바꿔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식은 참 많이 나오는 기준이 되는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왜 이제 학년이 점점 높아지면은 칠판에서 한글이 점점 줄어야지. 그렇지 않니? 너네 아직까지 화투 외운 적 없지? 화투 수업 하면은요 칠판 전체에 한글 하나도 없게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모르는 학생들이 저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저게 수학 시간인지 영어 시간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정말 물론 딱 보면 그냥 진짜 수학 시간처럼 바삭한 한글 하나도 없어요. 할만해? 생각보다. 나 화투 재밌던데. 왜? 인간이 할 게 아니야? 수학 재밌다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이제 투 과목 배우게 되면은 조금 신경 써서 한번 내용을 잘 훑어보시고 투를 해두면 원이 쉬워져요. 알았죠? 투를 해두면 원이 쉬워지기 때문에 한번 신경 써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계속 이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네 번째 몰과 기체의 부피. 이것도 뭐로 정리하면 돼? 몰 부피로 정리하면 되지. 맞지? 이때 이 몰 부피는요 기체 1몰의 부피를 이야기하고 아무 때나 1몰 부피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렇죠? 표준 상태에 있을 때. 표준 상태. 여러분들 표준 상태 혹시 영어로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나온 거 본 적 없어요. 스탠다드 템퍼처, 스탠다드 프레셔. 표준 상태죠. 이제 0도씨 1기압 조건. 0도씨 1기압 조건에서의 기체 1몰의 부피를 우리가 몰부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1몰 부피가 무조건 얼마나 와야 된다? 22.4. 그러니까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인 거잖아. 온도가 0도, 압력이 1기압으로 일정하면은 모든 기체들은 22.4리터의 부피 속에 몇 개를 가진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가진다. 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몰 부피를 할 수가 있고요. 앞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모든 기체들입니다. 기체 종류에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박스에 몰수 계산하는 방법 나와 있죠. 자, 몰수는 결과적으로 그 실제 입자수를 결과적으로 1몰 부피에 해당하는 6.02 곱하기 10의 23으로 나눠주면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몰 부피에서는 몰수는 1몰 부피가 22.4리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지? 그 부피로 실제 부피를 나눠주면은 몰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몰수 N은 22.4분의 부피 V 이렇게도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기체의 경우에만 적용되겠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몰과 기체 부피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참 할 게 많네요. 그죠? 화장실 갔다 와세요. 그러십시오. 화장실 가고 싶으면 조용히 나한테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나가서 뭐 담배 피고 오고 그러면 안 돼. 네네. 그치? 뭐 개인 취향이니까. 취향 존중. 우리 재수학원에서 수업하는 데는요 쉬는 시간에 나가보면은 학생들이 다 옥상 올라와서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담배 피는 공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재수생들이니까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고 담배를 필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제하진 않아요. 피지 마!
너네 공부하니까 피지 마. 이건 아니야. 괜히 또 그랬다가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또 짜증 부리고 이러면 어떡해. 그냥 풀어보죠. 그래서 쉬는 시간만 되면은 저기 지금 선생님이 나오는 다른 형 같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밖에서 이렇게 그 건물 옥상을 이렇게 보면은 한번 올라갈 때마다 거의 한 50명에서 100명 가량 학생들이 위로 담배를 피고 있으면은 여기가 뭐라 이렇게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지금 다 분위기가 금연하는 분위기인데, 그치? 우리 학생들은 많이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좋고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은 뭐 사이언스 듀어트의 기체 분자량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분자량 구하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굳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어떤 기준이 되는 녀석의 어떤 부피나 아니면 거기에 나와 있는 질량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기체가 예를 들어 몇 몰이 있다. 그리고 몇 몰의 질량이 얼마다. 이걸 가지고 그 기체의 1몰 질량이 이만큼이니까 분자량이 이만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따지는 거. 그지? 그런데 만약 그 기체와 같은 부피만큼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같은 몰수만큼 있을 테니까 실제 질량이랑 그 각각의 몰수랑 비례 관계. 그지? 그렇게 해서 분자량 찾아내는 과정을 있는 것처럼 보여놓은 게 바로 저기 사이언스 디저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지?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셔도 별 문제 없을 거고 나중에 문제 나오면은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네 번째 화합물의 조성 보시면요. 자,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는 화합물의 구성 원소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지? 근데 첫 번째부터 성분 원소의 확인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불꽃 반응 실험. 그죠? 불꽃 반응에 관련된 내용 나와 있고 두 번째 선 스펙트럼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중학교 때도 이미 다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중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일단 그냥 뭐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많은 학생들이 생각해요. 하지만 불꽃 반응은 수능에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불꽃 반응 실험은요. 구성 원소를 확인할 때 모든 원소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니죠. 그지? 몇 가지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원소가 포함된 화합물들을 덧불꽃 속에 넣었을 때 그 원소의 종류에 따라 독특한 불꽃색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수능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한 것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불꽃 반응색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전에 이미 다 암기해 놓으셨더라도 이거 잊지 않게끔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리튬은 붉은색,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스트론튬 붉은색 혹은 진한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바륨은 황록색, 구리는 청록색. 그죠? 이렇게 불꽃 반응색들이 있는데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의외로 문제에서 많이 다뤄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게 나왔는데 생각 안 나가지고 틀렸다면 정말 억울할 거 아니야.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불꽃 반응색 꼭 암기를 해주라는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불꽃 반응의 장점은요. 실험 과정이 쉽습니다.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실험 과정이 쉽고요. 이제 적은 양의 실험으로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금방 돼요. 맞지? 근데 단점은 뭘까? 단점은 같은 불꽃색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지? 거기다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몇 가지만 가능합니다. 몇 가지. 그것도 금속 원소 몇 가지만. 그러니까 금속 원소 중에서도 색깔 안 나타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 실험할 때 니크롬선이나 백금선에 묻혀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 말은 니크롬선이나 백금선은 금속이지만 색깔이 안 나타난다. 맞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진짜 몇 가지만 가능한 거야. 그리고 비금속은 아예 색깔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런 단점들이 있는 거죠. 특히나 예를 들어 같은 불꽃색 나타내는 거 리튬이나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구별이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또 사용하는 게 뭐예요? 선 스펙트럼이지. 불꽃 반응 여기 있는 거 그럼요. 여기 있는 것만 나옵니다.
여기 말고 다른 거는 절대 안 나와요. 본 적도 없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리튬이나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붉고 빠른 색이 비슷해도 각각의 원소들의 그 나타나는 색상을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은 나타나는 선의 위치나 개수, 굵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원소들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놔주시면 되겠죠. 쓰잘데기 없이 선 스펙트럼 외울 필요도 없겠죠. 그지? 위치 알아둘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자, 뭐 그런 내용들이라서 다 뭐 끝난 거고요. 페이지 15쪽에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은 성분 원소를 확인해서 연료인가? 연료의 성분 확인 방법에서 화석연료 연소시켰을 때 나오는 물질들이 뭐가 있냐 뭐 이런 것들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뭐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 연소 생성물들이 뭐가 나온다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의 확인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거기에서 나와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물 확인할 때 이산화탄소 확인할 때 뭐 쓰고 있지? 석회수 쓰고 있죠. 그지? 우리 이산화탄소가 석회수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역이 흐려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물을 확인할 때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데워서 붉게 변하면은 우리가 이것이 물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석회수 하면 무조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나오면은 무조건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산화탄소의 검출 방법에서 석회수를 이용하는 거죠. 이거 석회수 이용하는 거 여기 전체적인 화학 반응식을 혹시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십니까? 응? 그냥 뿌옇게 흐려진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죠. 그지? 그런데 왜 뿌옇게 흐려지는지 우리 좀 잠깐 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석회수라고 하는 게 수용액이에요. 석회수가 수용액인데 이 석회수라고 하는 것은 수산화 칼슘 수용액입니다. 수산화 칼슘 수용액.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뒤에 있는 내용까지 배웠기 때문에 산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수산화 칼슘 수용액은 수산화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수용액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염기성 물질. 오케이? 근데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 CA, CO2, 탄산칼슘이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이 중화 반응과 앙금 생성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얘 염기성 물질이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잖아. 그치? 산성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화 반응을 거쳐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칼슘 이온과 얘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탄산 이온이 합쳐져가지고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흰색 고체 앙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순간적으로 비커 속에 확 만들어지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그 앙금들이 쫙 가라앉기 때문에 앙금들은 아래에 쫙 깔려버리고 위쪽은 다시 투명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앙금이 생성돼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석회수가 지금 뿌옇게 흐려지는 과정입니다. 석회수가 집어넣을 때 뿌옇게 흐려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면은 결과적으로 저 안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더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뿌얘지고 있는 석회수에다가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넣으면은 계속 뿌얘질까요? 아니겠죠. 결과적으로 이거 재료가 다 없어질 때까지 반응하고 그 다음부터 반응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느 정도 가다가 그럼 더 이상 뿌얘지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뿌옇게 되고 있던 석회수가 다시 맑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맑아지는 과정은 이미 벌써 충분한 양의 탄산칼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물도 있겠죠? 얘네들이 합쳐지면 탄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이 안에서 얘네들이 CA, H, CO3, 2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읽을 때는 탄산수소 칼슘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탄산수소 칼슘. 거꾸로 읽어야죠. 오케이? 근데 이 탄산수소 칼슘은 앙금이 아니라 이온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거든요. 알겠니? 그러니까 앙금이어서 뿌옇게 됐었는데 그 앙금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네? 알아두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에 나오진 않는데 뭐 여기에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산염기 반응까지 계속 연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식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야,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너네 탄산칼슘 광물 이름이 뭐야? 석회석이야. 석회석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물, 지하수가 흐르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석회석이 만들어지죠. 네. 맞지? 근데 이거 지구과학뿐만이 아니라 화학에서도 잘 나오는 화학 반응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그거 알아주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냥 단순히 석회수가 그냥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뿌옇게 흐려진다로 끝내면 없어 보이잖아. 맞지? 그 실제 반응이 왜 뿌옇게 흐려지는 건지 앙금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뿌옇게 흐려진 석회수에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넣어줬을 때 그 다음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맑아진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더 이상 석회수에 대해서 할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뭐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화학식의 결정이 나와 있네요. 아, 시간 잘 가네요. 그죠? 벌써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시간 잘 가지 않아요? 아까 우리 몇 시지? 맞지? 6시에 끝난 거 맞지? 20분 정도 남았네. 아, 시간 잘 간다. 자, 화학식. 수업이 더럽게 재미없으면 시간 더럽게 보고. 그죠? 그걸 느끼자니, 수업 시간에 정말 수업이 재미없거나 하기 싫으면은 우리가 물리 1에서 배웠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간 팽창 현상인 거죠.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죽겠어. 막 빨리빨리 할 것도 많은데 근데 너네들은 1초 1초 간격이 길어지지. 그죠? 1시간 수업했는데 한 4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엄청난 경험. 왜? 자, 어찌됐건 시간 팽창이 일어나지 않게끔 같은 공간에 있읍시다. 자꾸 혼이 딴 공간으로 빠져나가시면 안 돼요. 알겠지? 자, 화학식 보겠습니다. 화학식은 우리가 어떤 물질들의 성분, 원소 같은 것들을 표현해주는 식이죠. 그런데 이 화학식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4가지는 첫 번째, 실험식이고요. 두 번째, 분자식이고. 순서대로 갈까요? 여기 그리는 거고요. 분자식부터 해볼까? 분자식이 있고, 실험식이 있고, 네 번째, 시성식이 있고요. 네 번째, 구조식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런 4가지를 그냥 통칭해서 화학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각각의 식들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먼저 분자식은요, 그 물질의 구성 원소와 개수를 정확하게 표현한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물이다 라고 하면은 그 물의 구성 원소들 되겠니? 그리고 그 물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수소와 산소의 개수를 정확하게 표현한 게 바로 분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H2O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물의 분자식이 됩니다. 그런데 실험식은 뭐죠? 그렇죠. 그 원소의 종류와 함께 개수를 가장 간단한 정수화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비율이 2대 1입니다.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맞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냥 H2O 이렇게 적어주게 될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분자식과 실험식은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시성식은 먼저 혹시 아십니까?
시성식은요, 그 물질의 성질을 보여주는 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을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물의 이 시성식을 적을 때 예를 들어 HOH라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안 되긴 하는데, 알겠니? 예를 들어서 뭐 표현해 줄 때 H, OH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쓰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교재나 이런 데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쓰지도 않고. 근데 이런 시성식의 예보다 선생님이 좀 이따 다른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찌됐건 시성식은 성질을 표현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성식이 적혀 있으면은 어떤 규칙에 따라 그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름까지도 알 수 있어요. 이름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알니? 마지막 구조식은 이미 알고 있지. 그 물 분자나 물 분자의 모양을 구조선 같은 거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맞지? 이걸 이제 구조식이라고 하는. 자, 그런데 뭐 물의 시성식은 솔직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식초의 주 재료가 되는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아세트산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한 번씩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세트산은 어떻게 적죠? CH3 COOH라고 적죠. 근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나요? C가 왜 분리돼요? 왜 C가 분리가 돼 있고 H도 왜 3개 한 개로 떨어져 있고 O도 따로따로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그것을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중학교 선생님한테 딱 물어보잖아요. 그럼 중학교 선생님은 그냥 외워. 이런. 맞아요, 그게. 아니, 왜냐하면은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CH3COOH라고 하는 게 바로 시성식이기 때문에. 이게 시성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에 따라 얘네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되면은 얘가 이 아세트산이 산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뒤에 COH가 이렇게 붙는 게 바로 산이에요. 산.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아세트산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뭘 해야 돼? 이제 제가 실험식 해야 되지. 분자식은 구성 원소의 원소들의 종류랑 개수를 정확하게 표해주면 되거든요. 탄소 몇 개 있어? 2개. 수소 몇 개 있어? 4개. 산소 몇 개 있어? 2개. 이렇게 적으면 이게 분자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분자식을 적으면은 나라도 이게 뭔 물질인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중에서는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많거든요. 어찌됐건 이렇게 적으면 분자식. 그럼 실험식으로 적으면 C, H, 2, O 이렇게 적겠죠. 구조식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볼 필요는 없겠지만 난 아는 척 하고 싶어서 적어보거든요. 이게 아세트 구조식. 끝에 이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성식과 구조식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화학식은 이렇게 4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분자식과 실험식만 볼 건데, 앞서 보던 것처럼 분자식과 실험식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있죠. 특히나 분자식에서 실험식으로 갈 때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의 개수를 n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죠?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실험식에서 분자식으로 갈 때는 n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맞지? 이런 식의 관계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실험식과 분자식 계산하는 과정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눈여겨서 보셔야 될 내용이 바로 탐구자료 살펴보기, 여기에 나와 있는 원소 분석을 이용한 실험식 구하기, 연소 분석 실험 장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리비이 분석 장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 바로 이것을 좀 눈여겨서 보셔야겠죠. 작년에 이 부분을 공부해서 수능을 본 친구들이 1년 동안 이제 각각의 평가원들 그리고
각 월마다 출제가 되는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쭉 풀어오면서 시험 볼 때마다 하소연을 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요 연소 분석 실험 장치 지겨워요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정말로 평가원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너무 지겨워요. 그런데 그만큼 자주 나온다는 건 뭡니까? 중요한 거죠. 그치? 솔직히 한두 번만 딱 해보면은 틀릴 리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치? 자, 우리는 연소 분석 실험 장치를 통해서 각각의 구성 원소들의 종류들과 함께 가장 간단한 정수비 실험식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포인트를 맞춰주셔야 돼요. 연소 분석 실험 장치는 뭘 구하는 것? 실험식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실험식을 구한다. 그러면 실험식을 구하는데 분자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어. 잘하니? 이 연소 분석 실험으로는요, 실험식은 알되 분자식은 알지 못합니다. 알겠어? 그런데 나중에 실험식을 알게 된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분자식으로 가려면은 여기에 분자량이 나와야 돼. 알았니? 만일 분자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렇게 우리가 연소 분석 장치를 통해서 실험식을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분자식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연소 분석 실험 장치 이거의 간단한 구조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시간이 끝나는 것 같은데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 아시겠죠? 자, 연소 분석 실험 장치 보시면요, 자, 시료를 넣어두는 비커가 있고요. 그 뒤쪽으로 U자관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료가 들어가 있는 곳을 통해서 지금 현재 건조 공기를 불어넣을 거예요. 자, 이 안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시료가 들어가 있고, 됐지? 자, 그런데 뒤쪽에 있는 U자관에는 각각 두 가지의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관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염화칼슘이 들어가 있죠. 염화칼슘. 그치? 그리고 두 번째 관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들어가 있어요. 수산화, 나트륨 말고 예를 들어 뭐 수산화, 칼륨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뭐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먼저 이 실험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시료를 이 비칸에 넣어놓고 건조 공기를 불어 넣으면서 여기서 연소를 시킨 거죠. 네. 그치? 그런데 이때 시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원소가 탄소가 있다면은 이때 연소에 의해서 뭐가 생성돼야 돼?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뭐가? H2O.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수증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들이 이 U자관을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염화칼슘과는 뭐를 흡수하죠? 그렇죠. 물을 흡수합니다. 따라서 염화칼슘간의 증가한 질량이 발생한 물의 질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간을 통과했을 때 뭐가 흡수가 돼? CO2,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죠. 그죠? 왜 흡수됩니까요? 왜 흡수돼? 그냥 흡수야? 왜 흡수되는 거야? 이것도 중화 반응입니다. 그죠? 얘가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다는 이유가 둘 다 강염기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중화 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증가한 수산화나트륨 간의 질량을 통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실험 기구들을 좀 살펴보면요, 요 안에다가 우리가 넣어주는 물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산화구리2죠. 맞지? 근데 이 산화구리2라고 하는 검은색 물질을 이 안에다가 넣어두는데 이 물질을 넣어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응을 잘하라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요 산화구리 2라고 하는 물질은요, 구리에 산소가 달라붙어서 쉽게 말하면 녹이 쓸어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검은색을 색깔을 띠고 있는 거야. 근데 열을 가하게 되면은 산화구리 2가 다시 분해가 돼서 구리와 산소로 나눠집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열을 가해서 지금 현재 산화구리 2가 구리와 산소로 딱 나눠진다면요, 이때 산소는 시료가 연소되는데 또 일부 사용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검은색의 산화구리 2가 붉은색의 구리로 다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즉 내부에서 시료가 연소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얘네들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검은색의 산화구리 2가 붉은색으로 계속해서 바뀌어나가죠. 즉 붉은색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은 내부의 시료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연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 이후로 다시 붉은색의 구리가 검은색 구리로 바뀌어나가기 시작한다면 들어오는 산소를 구리가 다시 합쳐서 산화구리 2로 바뀌어나간다. 그 말은 실험 종료. 오케이? 그 이해.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U자 간의 염화칼슘과 수산화나트륨과 위치 바꿔도 됩니까? 안 되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꿔도 결과적으로 수산화나트륨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거고 염화칼슘은 수증기를 흡수할 겁니다. 근데 왜 바꾸면 안 되느냐? 바꾸는 경우에는 먼저 수산화나트륨이 이산화탄소로 흡수되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아까 내가 이게 무슨 반응이라고? 중화반응. 중화반응을 하면 뭐가 발생을 해요?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니까 내부에 있는 물이 증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즉 실험을 통해서 생성된 수증기보다 더 많은 양의 수증기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실험에 오차를 주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A관, B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건조공기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가 제거된 공기거든요. 수증기를 제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이 안에서 수증기 생길 건데 수증기가 들어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 건조 공기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근데 건조 공기를 어떻게 집어넣어줘? 앞에다가 염화칼슘관을 하나 더 걸치하죠. 오케이? 그러면 염화칼슘관을 통과한 일반 공기에서 수증기가 제거가 되고 저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것도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C 이렇게 해버리면은 문제 A랑 C가 같은 물질이다. B랑 C가 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관의 위치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각각 관에서 증가한 질량을 통해 그 안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물의 질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얻어진 증가한 질량을 통해 얻어진 생성된 그 질량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몇 차례 변환을 통해서 실험식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그 질량을 실험식으로 바꾸는 과정 중에서 학생들이 한 군데를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 틀렸고 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예로 되어 있는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시료가 탄소랑 수소뿐만이 아니라 산소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산소로 이산화탄소 만드는 데 일부 사용할 거고 물 만드는 데 일부 사용할 거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부족한 산소들은 건조 공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산소를 가지고 쓸 거거든요. 그래서 쭉 해봤더니 염화칼슘관이 54mg이 증가를 했고요. 그제? 54mg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 수산화나트륨관이 132mg만큼이 증가를 했거든요. 맞지? 그래 놓고 이제 우리는 저 시료의 물질에 실험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질량 백분율이죠. 질량 백분율. 이 질량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전체 질량에서 특정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질량. 예를 들어서 내 몸의 질량이 70kg이라고 했을 때 내 몸에서 머리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 머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게 질량 백분율. 예를 들어 내 몸의 질량이 70kg인데 내 머리의 무게가 35kg. 그러면은 70분의 35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질량 백분율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질량 백분율은 그 물질의 양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항상 그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특정 원소들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질량분의
포함된 수소의 질량 백분율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현재 어떠한 질량 값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값을 넣어도 항상 질량 백분율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버리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 1몰 즉 18g이 있을 때 과연 수소 1몰 있을 때 1g 있는 이 녀석의 질량이 과연 얼마일까? 그치? 그렇다면 질량 백분율은 전체 1몰 있으면 18g이겠죠. 18g 속에 수소가 2몰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몇 그램? 따라서 1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산소의 질량 백분율을 한번 물어보면은 18분의 16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굳이 약분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계속해서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질량 백분율 질백이 나옵니다. 질량 백분율. 그러면은 1몰 있으면은 44g인데 그 안에 탄소가 1몰 있으면 12g이니까 44분의 12가 되겠죠? 그지? 아니 산소 물어보면은 44분의 16짜리가 2개 있으면 되는 거니까 32가 되는 거예요. 그지? 이런 식으로 비율들이 항상 일정하게 딱 정해진다. 이게 질량 백분율까지 알고 있으면은 저 얻어진 질량에서 우리는 각각 물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또는 수소의 실제 질량이 얼마인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항상 문제는 미리그램으로 나오거든요. 미리그램으로 나오겠지만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램 단위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특별히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그램 다 띄워버리고 미리그램 다 띄워버리고 계산한다든가. 알았지? 자, 먼저 저 흡수한 물의 질량에서 우리는 수소 질량을 먼저 찾을 겁니다. 아니? 자, 수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54mg이 있어. 오케이? 근데 이 안에서 우리는 수소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 수소의 질량 백분율을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은 18분의 2잖아요. 그지? 그럼 얼마나 와야 돼? 6mg이죠. 이게 지금 수소의 질량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저기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에서 탄소의 질량만을 찾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132mg에서 탄소의 질량 백분율. 이산화탄소에서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 그렇죠? 44분의 11일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36mg이 나오죠. 그럼 이게 지금 탄소의 질량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놓고 애들이 와! 이런단 말이야. 끝! 이런단 말이야. 아니지. 맞지? 더 가야지. 이렇게 실제로 얻어진 탄소와 수소의 질량. 여기에서 얘가 처음에 90mg을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산소의 질량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90에서 요거 두 개 더한 거 42를 빼주게 되면은 얼마 나옵니까? 48mg까지가 지금 산소의 질량이다. 여기까지 나왔죠? 네. 근데 이거 아직 또 끝 아니야. 여기서 수소의 몰수, 탄소의 몰수, 산소의 몰수로 다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질량 값을 알고 있고 그를 통해서 몰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쓸 수 있는 공식은 몰수 N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인 거죠. 맞지? 저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의 몰수는 화학식량 1분의 6이니까 그지? 그냥 6몰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미리그램을 그램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6몰이 아니잖아. 그지? 미리그램이니까 이걸 그램 단위로 바꿔버리면 100mg이 1g이니까요. 그지? 그지? 그러니까 0.06이 돼버릴 거랍니다. 근데 그건 어차피 의미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단위 띄워버리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6몰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탄소는 12분의 36이 돼야 될 테니까 3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산소는 16분의 48이니까 3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럼 몰수까지 환산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식을 적을 건데 실험식을 적을 건데 실험식은 일단 탄소, 수소, 산소가 있다면은 탄소 먼저 수소 적고 산소 적어주는 게 일단 규칙이에요. 알았지? 그래 놓고 여기에 각각 계산한 값들을 헷갈리지 않고 여기다가 3, 6, 3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한꺼번에 한 덩어리로 다 붙어있는 건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험식으로 만드는 거야. 가장 간단한 정수식으로. 즉 어떻게 되는 거야? C, H2, O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실험식을 끝내게 되는 거죠.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실험식까지는 계산했는데 분자식은 알아보고 몰라. 그래서 이때 이렇게 실험식이 나왔고 실험식이 나왔다면 우리는 여기에 각각 원자량들의 총합으로 실험식 양을 정했어요. 그럼 실험식 양은 12에다가 2 더하고 16 더하니까 얼마 나와? 30 나오지. 그럼 얘 실험식 양은 30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만일 이 물질의 분자량이 180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실험식량에다가 30이지. 얼마 곱하면 돼? 6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때서야 분자식이 6배 해야 되는 거니까 C6, H12, O6겠구나. 여기까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여러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증가한 질량을 통해서 실제 발생한 질량들을 찾고, 그제? 그 질량을 우리가 원하는 수소 질량, 탄소 질량, 그리고 필요하다면 산소 질량까지 가야 돼요. 맞지? 그리고 나서 그것을 놓치지 말고 다시 몰수로 바꿔준 다음에 가장 간단한 정수식으로 바꿔서 실험식 꾸미고 분자량이 나와 있다면 그것으로 분자식의 완성까지. 그게 지금 연소분석 실험장치에서 나타나는 모든 내용입니다. 되셨습니까? 이 내용이 절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겨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 정리를 한번 다시 하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남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